잘 보이나요, 다들? 혹시 대답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잘 보여요? 아, 고마워요. 그러면은 오늘 딥러닝의 기본 개념 1편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1편으로 쪼갰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 전까지 한 번 더 수업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딥러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 수업에서 제가 인공지능의 부흥이 시작될 때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컴퓨터 파워가 생기면서 인공지능이 힘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딥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게 될 겁니다. 목차는 대충 이렇습니다. 신경망의 기본 원리, 그다음 활성화함수, 손실함수, 그리고 학습 방법 그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딥러닝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란 대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신경망이라고 하고 요 한 층씩을 한 층을 뭐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 파이널 아웃풋 레이어 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 한 층을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용어가 다양한데 간단하게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사실 레이어가 아닐까 싶어요. 신경망에서 이제 인풋 레이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시켜주면은 히든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된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결과값을 전달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딥러닝인데 이게 어떻게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레이어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전에 나온 전 레이어에서 나온 값들을 싹 더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각각의 가중치 x1에다가는 w, x2에다가는 w2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싹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1은 약간 상수, 플러스 상수 느낌으로 오프셋 같이 해서 이거는 나중에 왜 리니어한 애들의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음 레이어의 값은 이렇게 요거 곱해서 더하고 요거 곱해서 더하고 요거 곱해서 더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뭐 입력층이 한 레이어에 더 많으면은 뭐 4개면은 4개 들어가고 5개면 5개 들어가고 어쨌든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뜻은 FFT를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으로 자주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제 얘가 이 아웃풋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뭐 다양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제일 간단하게 이 아웃풋이 0 이상이면은 뭐 포지티브 값이라고 판별을 하고 0 미만이면 네거티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강아지라 판단하고 이쪽을 고양이라 판단한다고 칠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을 대충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이 값보다 이게 큰지 작은지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니어한 상태잖아요, 지금. 딱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결국에 안에 히든 레이어가 많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한 리니어 함수란 말이죠. 선형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학습을 시켜도 이렇게 결과값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 기대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온 게 바로 활성화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활성화 함수로 하기 전에 여기까지 이해가 다들 되었나요? 혹시 궁금한 질문 있다. 행렬로 쓴다 할 때 계산 방식에서 행렬로 쓸 때 뭐가 유리하다고 한 거예요. 행렬을 쓸 때 일반적으로 곱셈을 해가지고 계산할 때는 속도가 느린데 이거를 FFT를 통해서 계산을 훨씬 빠르게 당길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뭐라고요? 뭐를 FFT가 통해서요? 고속 풀이의 변환이라는 건데 약간 곱셈을 빠르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됩니다. 행렬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의 그거랑은 관련이 딱히 없고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FFT 알고리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무엇인지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훨씬 더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질문 사항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비선형 함수라면은 리니어하지 않은 그런 다항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뭐 다항 함수 어쨌든 선형적인 일자가 아닌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값을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저희가 이렇게 너무 그냥 리니어하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어쨌든 활성화 함수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저희 인풋에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어떤 함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non-linear 함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사인 함수 같은 것도 있고 뭐 별의별 함수들이 다 선형적이지 않은데 그 중에서 뭘 쓰냐라고 하면은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모이드 그리고 타이퍼 탄젠트 그리고 렐루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시그모이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0부터 1까지 부드럽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약간 그런 건데, 어쨌든 0부터 1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미분할 때도 상당히 괜찮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뭐 이거의 확률이 70%다, 이거의 확률이 30%다 그런 거를 할 때 아웃풋으로 종종 사용을 합니다. 하이퍼 탄젠트 얘는 시그모이드랑 비슷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그런 함수예요. 얘는 히든 레이어 중간에 자주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얘 둘보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 렐로라는 함수거든요. 렐로라는 함수가 지금 보신 것처럼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으로 만들고 0보다 클 때는 그냥 x 값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꺾여 있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써도 사실 다 괜찮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얘들보다 이 친구의 장점이 뭐냐? 일단 계산이 개 빠릅니다. 시그모이드는 익스포넨셜을 써야 되고 하이퍼 탄젠트는 이제 삼각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꽤 걸리는데 그에 반해 렐로는 그냥 0인지 아닌지 이품 하나만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빠르고 또 이제 계산하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렐로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렐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밑에서 이제 요 점이 있다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점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갈 음수일 때는 값이 어떤 값에서 어떤 값에서 0으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었는지 마이너스 2였는지 마이너스 100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약간의 지장이 생기게 되어서 뭐 리클리 렐루 같은 것도 씁니다. 렐루 같은 거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찾아보다가 새로 찾은 건데 요즘에는 스위시라는 함수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그모이드에다가 x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애가 렐루와 시그모이드의 합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얘가 제일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렐루를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쓰는 이유는 방금 활성 함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고차원으로 변형해서 이제 기존엔 찾기 어려웠던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해서 저희가 리니어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뿔 형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변형을 해버린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리니어한 함수로도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약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한 층만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레이어와 많은 노드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 2차원의 어쨌든 어떤 차원의 데이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변형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거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차원을, 높은 차원을 쓴다는 게 뭔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얘를 여기 이 데이터를 예시로 들면은 Z 값을 그러니까 XY가 있잖아요. 여기서 Z 값을 이렇게 원뿔 형태 이렇게 지금 그냥 점에서 거리 플러스 1 같이 생겼네요. 어쨌든 그런 활성화 함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Z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만약에 렐루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접힌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런 함수 한두 개 가지고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맞도록 변형을 못하니까 다중 레이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렐루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근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함수를 근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른 친구들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이 생각나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가중치하고 활성함수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입력값을 가지고 싹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활성함수 하고 여기서도 4개 해서 싹 더하고 그다음 활성함수 해가지고 결과 수출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죠. 이 그러니까 모델이 사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걸 그냥 답만 알려주는 거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완된 게 바로 손실함수입니다.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번의 확률이 0.01, 2번의 확률이 0.15, 3번의 확률이 0.84라고 모델이 출력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근데 2번이 답이었어. 그러면은 0, 1,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차이를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이 수식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n분의 1하고 시그마 i 1부터 n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가 n개만큼 있으니까 그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손실함수 나온 값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그러고 이 f, x, i, 땡땡, w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의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웃풋이에요, 그냥 아웃풋. 아웃풋과 실제 값, yi는 실제 값이죠. 그래서 아웃풋과 실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로스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게 될 건데 손실함수에는 대충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이게 사실 제일 대중적이죠. 민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실제 값과 저희가 모델이 출력한 값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싹 다 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1, 3.5
9.2를 출력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값이 9.5, 3, 1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요거를 싹 빼서 둘이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합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중 30이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그냥 두 개를 빼서 제곱해서 싹 다 더한 거라고 해요. 어차피 n분의 1 나누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식이 길어요. 식이 길인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수학적인 얘가 얼마나 효과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얘는 그냥 확률을 출력하는 그런 모델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폰으로 뭐 인식하거나 그런 거를 이 친구가 폰일 확률이 70%다 막 그런 친구들한테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수식은 그냥 수학자들이 해놓은 거를 저희가 쏴 붙여넣기 하는 느낌이라서 굳이 이 수식을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0부터 1까지의 출력값을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함수 두 가지가 MSE, 민 스퀘어 에러하고 그다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요 두 개 있는데 민 스퀘어 에러는 그냥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출력값이 1, 2, 3, 4, 5, 6, 7, 8, 9 그런 식으로 나오도록 원하는 그런 신경망에다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 그런 친구들에 적용하기 좋고요. 또한 뭐 결과값에다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값을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적용해서 판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실함수는 대충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적당히 이해가 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의 목표는 그러면 신경망에서 나온 이 손실 함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죠.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바로 저희는 경사강법이라는 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경사강법이란 무엇이냐? 하시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로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신경망으로는 JW0라는 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J의 그 그래프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밑에 저희가 원하는 이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눈으로 보기 그냥 꽃이 여기구만 미분해가지고 0 나오는데 찾으면 되겠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J값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모르거든요. 저희가 아는 것은 그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J값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알고 이 J의 전체 값은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 점에서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뿐입니다. 약간 그런 말이 있죠. 저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러면은 이제 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최대한 이제 물이 흐르듯 공이 굴러가듯 저희도 똑같이 내려가면 되는 거죠. 기울기에 따라서 요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내려가서 다시 제 로스 함수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기울기가 지금 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긴 제 로스 함수와 그 다음에 신경망은 미분한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다들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미분의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출력값하고 이제 로스 함수의 미분을 한 다음에 그 출력값하고 나중 그 밑에 나머지 값하고를 미분하고 이거를 또 그 다음번은
로 미분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값의 미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그냥 쉽게 그림을 다시 가져오자면은 저희가 로스 함수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이미 저희가 식이 있잖아요. y 그러니까 저희 가지고 있는 데이터 때문에 얘를 알고 얘가 저희가 미분하고 싶은 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니까 좀 알고 그리고 로스 함수는 저희가 두 가지 쓴다 했죠. 이 두 가지 둘 다 저희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로 이 친구, 이 친구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중 레이어에서 첫 번째 n 번째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여기서 이 친구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 친구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 친구의 가중치를 곱하고 이 친구의 가중치를 곱하고 상수항도 더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해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레이어에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이 활성화 함수 뭐 썼는지 알고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을 할 수 있다. 결과값과 그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저 앞에 막 0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막 그런 데에서 이제 미분값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그만큼 이제 연세를 더 걸어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W에 대해서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이 가중치 값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 신경망 봤을 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사실 많이 헤매는데 모두 다들 잘 따라오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줌 미팅 시간이 1분도 안 남아가지고 잠시 있다가 제가 줌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다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봐요. 나가셔도 돼요. 성관이 왜 안 나가요? 이 화장실 잘 보이죠, 다들? 네, 잘 보입니다. 이제 과적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막 학습을 시켰어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원하는 데는 여기잖아요. 맨 밑에. 로스 함수가 가장 작은 곳. 근데 과연 이 가장 작은 곳이 진짜로 최고인가라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이게 갑자기 들어봤을 때 되게 철학적인 것 같은 질문인데 이게 그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만 로스 함수는 좀 더 큰 친구랑 이렇게 엄청 복잡하지만 로스 함수가 엄청 작은 친구랑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잘 찾았다. 일반적으로 더 맞는 값을 출력할 것 같다. 좀 더 똑띠하다. 약간 누가 그럴까요? 바로 얘는 솔직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얘보다는 요런 쪽 애들이 훨씬 더 낫겠죠. 얘는 사실 이상하게 생겼죠. 누가 봐도. 얘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로스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준 데이터에 대해서만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과적화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하게 모두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에 적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게 학습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할 게 웨이트 디테일이라는 건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로스 함수 뒤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하나 더 적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중치들의 제곱입니다. 가중치들의 가중치들의 제곱의 총합을 더해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가중치의 값이 막 엄청 커지면은 그만큼 그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로스 함수가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최대한 이제 가중치를 작게 유지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개판인 신경망이 좀 덜 나오게 그냥 하나의 하나의 신경망이 막 엄청나게 높은
가중치가 흘러서 결과값이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균일하게 가중치가 분배가 되어가지고 훨씬 더 깔끔하게 원하는 근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드롭아웃이라고 합니다. 드랍아웃은 뭐냐면은 이게 뉴런에다가 이 각각의 뉴런들에다가 랜덤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확률로 이 친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 세 개의 뉴런들이 전부 다 일을 해가지고 이 친구의 결과값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정한 확률로 이 친구가 일을 안 해버리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얘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다 균일하게 다들 적당히 일을 하면서 이 친구에게만 엄청나게 과도한 가중치가 몰려서 그래프가 이상하게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해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경망으로 바꿔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수업의 끝입니다.